오송 지하차도 구조 작업이 사망자를 14명까지 확인한 뒤 끝이 났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은 20대 희생자가 친구들에게 남긴 마지막 카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대화방엔 살려달라는 외침이 또렷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내 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사 1시간 반 전에 신고를 받은 뒤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걸로 확인됐는데 신고가 정확하지 않았다며 신고자 탓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끝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반쪽짜리 결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향후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헌옷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가격표도 그대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멀쩡한 옷들이 기후 위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건지 1차 카메라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수색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사망자는 결국 14명까지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20대 희생자가 친구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혹스러움과 끝까지 살고 싶어 했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참사를 미리 막지도 또 구조해내지도 못한 정부를 대신해 승객들을 살려보려고 끝까지 유리창을 깨던 버스 기사도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참사의 순간 생존을 국민의 몫으로 넘겨버린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희생자들 발인이 이어진 오늘도 서로 내 탓만 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내 탓에 집중해 취재했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희생자가 남긴 유류품 수거 작업이 이뤄진 오송 참사 현장부터 전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멀리 보이는 논엔 수색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들것을 들고 질퍽한 논길을 빠져나옵니다. 이 들것에 오송 지하차도 사고 마지막 실종자가 누웠습니다. 14번째 희생자입니다. 비켜주세요, 나와요. 이 실종자 사고 당일 지하차도에 갇혔던 60대 여성 운전자로 확인됐습니다. 차에서 탈출한 뒤 급류에 휩쓸렸고 1km 거리 농경지까지 쓸려왔습니다. 어젯밤 8시 실종자를 모두 찾으면서 인명수색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밤사이 구조 차량과 중장비, 소방대원들은 차례로 철수했습니다. 오전이 되면서 진흙과 부유물을 치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에는 진흙과 오물, 유류품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있습니다. 90% 넘게 배수 작업을 했지만 현장에 다시 비가 쏟아졌고 지하차도에 다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내일까지는 감식 진행이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과학수사팀이 들어갔습니다. 유류품 수색을 진행했고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석 대를 확보했습니다. 폐기물을 치우고 유류품을 챙기는 작업은 오후 3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 작업으로 수색대원과 구급차, 취재진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한산해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 진행됐던 유류품 수색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진흙을 닦는 살수차와 오물을 나르는 차량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네, 정영재 기자. 아직 취재진은 지하차도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 상황이 어떤지 좀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터널 입구까지 가서 유류품 수색 중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아직 내부는 진흙과 쓰레기들이 가득해서요. 현장 감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감식 대신 유류품과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한 겁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은 삽으로 진흙을 들쳐가며 일일이 물품을 들추고 닦아가며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진흙 더미에서 나온 운동화 하나를 비닐에 수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현장 감식은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터널 입구 주변까지는 한번 물을 뿌려서 현재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지하차도가 안으로 깊게 이어지는 구조여서 안쪽에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갈수록 진흙과 장애물이 많다는 얘기인 건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현재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감식 반원들의 안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은 간단한 장비를 넣어서 사진을 남기는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최대한 물을 더 빼내야 하고요. 오물을 치운 뒤에야 감식을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은 취재진에게 감식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날 이 지하차도 안에선 누구나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간절히 살려달라고 빈 희생자가 그 순간 의지할 수 있던 건 정부기관도 지자체도 아닌 오직 버스 기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 기사도 희생자도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속 22살 여성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운구차에 관을 싣고 친구들이 뒤따릅니다. 장례 기간 내내 눈물 참았던 친구들은 끝내 울었습니다. 올해 취업한 안 씨. 첫 여름 휴가로 친구들과 여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송역에서 만나기로 했고 747번 버스에 탔습니다. 다 와간다는 메시지. 길이 막혀 빙글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1분 뒤 오송역 앞 지하차도라고 보내고 2분이 지나자 살려달라고 반복합니다. 저게 뭐냐는 친구들 비명. 괜찮냐고 반복해서 묻지만 안 씨는 그 뒤로 말이 없습니다. 그게 애들이랑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애들이 연락이 계속 안 와서 연락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받지 않았고. 안 씨는 다음 날 결국 버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에서 비 오면은 그냥 방 안에서 놀아도 되니까 오송역에서 만나자. 같이 가서 재밌게 놀자 하고. 친구들이 보낸 마지막 문자. 너무 걱정된다 어디야. 보면 문자 줘.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안 씨는 영영 대답하지 못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지하차도에서 살아나온 9명 역시 정부 부처나 기관이 구해줘서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도와 살았습니다. 저희가 만난 한 생존자는 누군가 벽으로 붙어야 한다고 소리쳐줬는데 정작 그분은 휩쓸려 갔다고 전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주말 출근하던 길, 매일 다니던 도로가 잠기자 택한 건 지하차도 쪽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길이 막혔고 이곳은 진입 금지 표시가 없었습니다. 시일이 돼서 폐차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쪽은 좀 그래도 좀 괜찮겠지 해서. 다른 차량들도 무심히 차도로 들어갔습니다. 왜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 정도였었어요. 차로로 들어간 뒤 순식간에 물이 찼습니다. 놀라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전화부터 하고 있냐고 당장 창문으로 탈출하라서 이미 창문까지 물이 찼더라고요. 물에 떠밀려온 다른 자동차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살아야 했고 주변 사람들은 서로 소리쳤습니다. 벽에 붙어야지 한다고 막 누가 소리 질러주셔서 우리는 다 붙었는데 그분이 차 지붕에서. 이름 모를 그 남성, 이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려고 시험을 하는데 이제 물살 때문에 멀리 떠내려가셨죠. 가까이 있던 3명이 함께 난간에 올라갔고 조금씩 밖으로 움직였습니다. 전깃줄 잡고 40분 남짓 버텨야 했습니다. 남자분이 제 머리보다 높게 물이 찼을 때 자기 목덜미 같은 거 좀 옷 잡게 해주셔가지고 또 다른 분이 막 정신 차리게 소리 막 질러주셔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돌아가셨던 분들 사연들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아 내가 저렇게 됐었을 수도 있을 텐데. 각자 도생에 내몰린 시민들은 서로 지켜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희생자가 늘고 생존자가 사투를 벌일 때 이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었던 기관들은 서로 내 탓을 하고 있다는 점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사고 당일 아침 지하차도를 덮친 미호강 수위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모습만 봐도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닌데 어디 하나 나서는 곳이 없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설명합니다. 먼저 사고 사흘 지난 오늘 오전 미호강 보시죠. 이제 물이 빠져 다리 아랫부분과 이 제방 쪽에 흙이 보입니다. 이 모습 기억하시고 참사 15시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4일 오후 5시 20분, 이때 수위가 6.24m였습니다. 나무 기둥은 안 보이고 다리 아랫부분 3분의 1이 잠겨 있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물은 계속 불어납니다. 나무 윗부분까지 점점 물이 차오르는데요. 주의보는 경보로 상향됐고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청에 통보됐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나무 두 그루 가운데 한 그루는 안 보입니다. 광고판 아래 물이 닿으면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위가 9.23m에 이른 6시 33분, 금강 홍수통제소는 흥덕구청에 유선 전화를 겁니다. 이 심각 수위이니 주민 통제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구청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시청에 전화했습니다. 시청은 어느 과 담당인지 확인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시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에요. 국가하천이라. 안전정책과로 하라고 전달을 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해라. 안전정책과로 우리 아니니까. 예, 오전 7시 2분. 최초 112 신고가 들어온 때입니다. 이 나무의 모습은 사라졌고 이 다리 상판 가까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주민 대피와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 물이 임시 제방을 넘을 것 같다는 112, 119 신고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청은 이번엔 읍사무소에 전화합니다. 읍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현장 빨리 확인해라. 예, 아까 들썩이던 광고판 아예 들려 있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흐릅니다. 8시 11분, 119 상황실이 36번 국도 아래 물이 넘치려고 한다고 청주시청에 통보한 시각입니다. 하지만 시청과 구청 공무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고 10분 전입니다. 미호강 수위는 임시 제방 높이인 9m, 98cm를 넘어섰습니다. 충북도는 도로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차도에는 물이 안 차서 우리가 할 게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천이 곧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별도의 연락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8시 40분 이 광고판은 이제 위로 꺾일 지경인데요. 이 거센 물살이 쏟아지면서 약한 임시 제방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5분 사이에 지하차도는 물에 잠겼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번엔 경찰 조치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그냥 넘겨선 안 될 2번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미호강이 넘친다는 첫 신고 때는 출동을 안 했고 지하차도가 침수될 것 같다는 2번째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는데 사고 현장이 아닌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묻자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탓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아침 7시 4분 경찰에 첫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고 1시간 반 전입니다. 근처 도로 확장공사 감리단장이었습니다. 미호강이 넘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처 오송읍 사무소에 주민 대피 방송만 요청했습니다. 54분 뒤인 7시 58분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다시 한번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침수 위험이 있으니 지하차도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 1명이 현장에 갔는데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희생자가 나온 궁평 2 지하차도가 아닌 궁평 1 지하차도로 간 겁니다. 심지어 이 지하차도가 물이 넘친 미호강과 더 가깝습니다. 경찰? 경찰은 안 왔어요. 경찰이 왔으면 경찰 보고 내가 봤을 텐데 못 봤고. 동료 경찰 2명은 다른 침수 지역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궁평 1인지 2인지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1 지하차도는 옛날 도로라 침수 위험성이 있는 곳이어서 그쪽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미 지하차도가 물에 완전히 잠긴 오전 9시 1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신고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지훈입니다. 지하차도가 잠기는 동안 왜 아무도 조치하지 않았는지도 기관들에 물었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시킨 대로 했다고 하고 행안부는 도청이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전날부터 충북 청주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충북도는 모니터링만 했고 지하차도 통제는 안 했습니다.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3등급 같은 경우에는 호우 경보가 되면은 이제 관찰하면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통제 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상특보, 하천, 수위 등 5가지를 살핍니다. 사고 발생 2시간 전 2가지가 충족됐지만 통제는 없었습니다. 충북도는 행안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도는 무조건 길을 막는 것은 교통 흐름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내용의 행안부 공문을 참고해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반박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것이라며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건 지자체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자체 지하차도는 행안부 관할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로도 책임을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국토부가 도로터널 방제 지침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국토부도 황당하다 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하차도의 화재나 붕괴에 대비하자는 것이지 침수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가 안전을 살펴줄 거라 믿었지만 사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청주시청 대응도 따져보겠습니다. 시청 부서들이 서로 관할을 따지고 담당을 찾는 동안 정작 재난 업무 담당 직원은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덕구청이 청주시청에 지하차도 주변 위험을 처음 통보한 건 사고 시간 2시간 전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에요. 국가하천이라. 그건 바로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고. 담당 부서를 찾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방제지역에다 얘기한 게 아니라 자연재 팀이 있어요. 모든 팀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할 때 정작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연락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돼야 재난 담당 직원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오전에 좀 이미 거기 물이 찼을 때 알게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난 담당 공무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뽑힌 전문 인력입니다. 청주시에는 총 4명, 1명이 24시간씩 근무하는 시기입니다. 최소 2명이 함께 일해야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집에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한 10일째 집에 못 가고 있는. 재난만 담당하는 만큼 평소 내부 소통에선 소외되고 그러면서 비상 상황에 연락조차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재난이 터져서 단수됐을 때 교육을 내봐.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없는 일을 가상으로 해서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하니까 귀찮기만 한 거죠. 재난 대비 인력을 뽑아놓고 정작 필요할 때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을 콕 집어 소관 업무가 아니라도 적극 현장에 나가 대응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권 카르텔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없애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 차례 침수 대응을 지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공무원들의 태도를 지적한 겁니다.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공무원들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을 사례로 들며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현장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오송 사고의 경찰 대응 관련해 교통 담당 등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모두 나가서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부패 카르텔과 연관된 보조금을 폐지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천에 이어 충남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어서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경상북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큰 피해가 난 경북 북부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야속하게도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돼 긴급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실종자 3명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찾지 못한 실종자도 남아있어 장갑차까지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색견이 여기저기를 다니며 냄새를 맡습니다. 소방관이 급하게 뛰어갑니다. 경북 예천군 진평리에서 실종됐던 70대 여성이 수색견에 의해 발견된 순간입니다. 오늘은 산사태로 다쳐 치료를 받다 숨진 남편의 발인일이었습니다. 은산리에서 차가 하천에 빠지며 실종된 부부 중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고, 백성리에서도 이틀 전 발견된 아내에 이어 남편이 발견되는 등 오늘 예천에서 실종된 주민 3명이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경북에선 이번 폭우로 22명이 숨지고 아직 5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중 3명은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돼 해병대 수륙 양용 장갑차까지 동원해 수색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병력 또는 소형 고보트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인 수변이나 모래톱 일대에 대해서 예천엔 지난 밤부터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쓸고 닦은 곳이 다시 진흙밭으로 변했고 하루 잠깐 고요했던 도랑도 다시 요란해졌습니다. 좀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겁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혹시나 건질 세간이 있을까 살피러 나흘 만에 집으로 와봤지만 빈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도요. 다 들어갔네. 냄비고 뭐고 저. 오늘 밤이 또 고비입니다. 큰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산지 주변 주민들에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북에서 산사태가 난 지역 중 정부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관리하던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비만 내리면 무너져 내리는 걸 막겠다고 경북에만 5천 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곳만 잔뜩 지정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온통 흙더미뿐입니다. 무너진 산 옆엔 흙탕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지난 15일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 백성리입니다. 마을이 있었던 곳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산림청은 경북에만 산사태 취약 지역을 5천 곳 가까이 지정해놨습니다. 이번에 백성리를 포함해 10곳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단 한 곳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었습니다. 엉뚱한 곳만 관리하다가 정작 위험한 곳은 방치했던 겁니다. 취약 지역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도 살지도 않았는데 그거다가 산사태 위험지구 설정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개발 행위가 일어났다든지 또는 사람이 산다든지 이런 데가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취약 지역 관리도 제각각입니다. 산사태는 산림청, 경사지는 행안부, 도로 비탈면은 국토부가 맡는 겁니다. 산림청은 지난달에야 이 문제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사면은 국토부, 그다음에 여기 주택 사면은 행안부, 그다음에 이제 하천의 경우는 환경부, 이게 각각이 돼 있어서 문제를 조금 더 일찍 고쳐 정말 위험한 곳을 관리했다면 많은 사람을 살렸을 수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경북에서도 더 큰 피해를 막아낸 건 서로 도운 시민들이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할머니가 있다는 말에 뛰어들어간 이웃, 또 집 잃은 이웃들에게 선뜻 방을 내준 모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새벽 2시 50분, 쾅 하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할머니 한 분이 못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찾아 달려갔습니다. 뻘이 허벅지까지 찼습니다. 흙에 막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방 쪽에서 나오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발로 차서 다 뚫어버리고. 92살 할머니가 의자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들쳐업고 뛰었습니다.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시고 또 할머니 혼자 걷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래서. 살아나온 할머니는 구해준 이웃이 고맙습니다. 놀래 죽은 줄 알지. 이 동네에서 다 나갔는데 내가 혼자만 정장 와서 업어갔어. 이제 개업 1년 된 식당은 내려앉았습니다. 그나마 먹고 살 수준은 되나 했는데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너무 말이 안 나와요. 옷 한 벌 걸치고 나와 잘 곳을 찾아다녔는데 인근 모텔 주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와라. 내가 재워주겠다. 해물찜을 사주더라고요. 모텔 주인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피해 입은 곳마다 밥 한 끼를 차려주고 진흙 묻은 세간을 씻겠다는 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관할을 찾는 사이 시민들은 또 서로 함께 견뎠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이번엔 남부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특히 부산에선 실종자를 8일째 찾지 못하고 있지만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기자 연결하죠. 자, 구석찬 기자, 뒤로 보이는 게 낙동강 하구뚝이죠. 물을 많이 방류하고 있네요. 네, 날이 어두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뒤로 낙동강 하구뚝 수문 10개가 모두 개방됐습니다. 강과 바다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구역인데 지난 14일부터 초당 최대 6,000톤, 지금은 초당 4,000톤을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있고 낙동강 유역 곳곳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의 양에 따라 방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부산 사상구 학장천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된 건 지난 11일 오후 3시 40분쯤입니다. 수색은 학장천을 벗어나 멀리 이곳 낙동강 유역 주변을 중심으로 8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영호남 지역 비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네, 한마디로 큰 비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 거제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인근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부산 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었고요. 지금까지 부산과 경남에서 집계된 비 피해만 각각 1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오후 3시쯤 대구 달서구 한 고등학교 뒷산이 무너졌습니다. 식당과 체육관을 덮쳤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가 집중됐던 호남은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농경지 635헥타르가, 전북에선 농경지 15,000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익산과 장수를 중심으로 산사태 25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상청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400mm 이상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영남과 호남 내륙에도 200에서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저지대와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구석찬 기자가 남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골프를 쳤다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과거 골프로 이해찬 당시 총리를 공격했던 홍 시장의 발언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집중호우 때 골프를 쳤다는 논란이 커지자 김기현 대표가 이같이 지시한 겁니다. 이 사항을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먼저 사실관계 및 진상조사가 파악된 이후에 국민의힘은 홍 시장이 비상근무 중에 골프를 쳤는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한다는 당원 당규를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을 징계할지 여부를 오는 20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홍 시장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오늘도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적반하장이라거나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프를 소재로 정치 공세를 펼쳤던 홍 시장의 과거 발언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는 들어간 적 없어요. 너는 없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들어갔어요? 이 공방 이후 이 총리는 철도 파업 중이던 3.1절에 골프를 친 게 추가로 드러나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구설수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은 수해 현장에서 박수를 유도했고 야당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하필 오송 참사에 빗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청양 등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김기현 대표를 만나 청양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했습니다. 뭐 재난지역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 대통령 제가 아침에 대통령 만나서 그거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했다고 하시죠.
그러자 청양리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박수를 유도합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당 할 일을 해놓고 수해 현장에서 생색내듯 박수를 유도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침수 사고로 버스에서만 사망자가 5명이나 나왔다며 내비게이션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내비게이션이 우회로를 안내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하다 내비게이션 탓도 하냐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김 의원은 결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당 혁신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응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이 정도로 특권을 포기했냐고 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한 지 25일 만입니다. 다만 혁신위 안에는 없던 조건이 달렸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정당성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 1년간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모두 5명이었는데 민주당 출신 4명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동의안은, 다음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을 부결 이유로 꼽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도 결국 정치 탄압 명분을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원칙에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주말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협박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등 이 전 대표를 괴롭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게 한 8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이 남성은 할 말이 있다며 접근한 뒤 갑자기 이 전 대표의 발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소란이 일자 이 전 대표의 보좌관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남성이 과거에도 이 전 대표를 찾아와 지지 활동을 하며 큰 돈을 썼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은 수해를 이유로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일본이 오늘 한국 기자들만 따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일본은 노골적으로 압박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일본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화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 사실을 밝힌 건 이달 초 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한 뒤 처음입니다.
일본은 지난 5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다녀간 뒤 수산물 수입 재개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今回アルプス処理水についてのいろんな調査が中心になるということは聞いておりますけど、それに加えて我が方としては今輸入制限を加えているような品目についての解除をお願いをすると。 우리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는 별개라며 별도의 공식 요청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다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산물 수입 재개를 언급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앞으로 정식 협의 요구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선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인들 보라고 만든 혐한 영상들인데 누가 만든 건가 살펴봤더니 다름 아닌 한국인이 많았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国民たちが頭が悪くて毎回扇動されても誰一人文句を言わないということ. 구독자가 14만여 명인 유튜브 방송입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발표를 한 뒤 올린 영상입니다.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은 야당 등의 정치적 선동 때문이라며 국민성을 비하합니다. 이 방송은 한국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여론만 집중적으로 소개해 일본 구독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3달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韓国政府の発表があったその当日、すぐ安心して魚を爆買いするなんて、これ、ギャグですか? 다른 유튜브 방송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희화화합니다. 韓国人が本当に福島処理水が不安だったら、家に魚を何匹か飼って、家で養殖を始めた方がいいじゃないか.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밝힌 이 유튜버들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혐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때마다 일본 구독자들이 늘고 동조하는 일본어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유튜브는 국적이나 민족에 따른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 측은 같은 사유로 많은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온 혐오 콘텐츠에 대해서 삭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한미 핵협의그룹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한미 두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에서 합의한 핵 협의 그룹이 첫 발을 뗐습니다. 조금 전부터 시작된 제1차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양국은 우선 의제를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핵자산과 합동작전 계획을 세우고 정례적으로 미국의 핵전력 자산을 한국에 배치하는 등 5가지 의제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SSBN급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현재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And we do believe it is important to manifest these commitments. As we speak, an American nuclear submarine is making port in Busan today.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이 기항한 건 1981년 로버트 리암 이후 42년 만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의 기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유엔 군사령부가 오늘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엔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행이 지나거나 실증이 나서 무심코 버리는 옷들이 기후에 악영향을 줍니다. 불필요하게 더 만들어진 옷들이 많이 버려지면서 그만큼 탄소 배출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오늘 밀착 카메라는 버려진 옷이 산더미처럼 쌓인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입니다. 마을은 말 그대로 옷 무덤입니다. 소들이 풀 대신 옷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Really, it's brands. It's brands that are overproducing. A lot of brands overproduce by up to 40%. 전 세계가 수출한 헌옷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로 보냅니다. 경기 파주의 한 의류 수출 업체입니다. 이른바 옷산이라고 부르는 이곳 창고엔 매일 50여 톤의 옷들이 들어옵니다. 전국 150여 곳의 의류 재활용 수출 업체 중 옷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이즈가 안 맞다든지 아니면 유행이 지났다든지 뭐 다양한 이유로 그냥 입지도 않은 옷을 버리기도 하거든요. 많이 들어올 때는 100톤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가격표가 그대로 붙은 옷도 있습니다. 버려진 옷을 직접 확인해 보니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입니다. 누군가 샀다가 그대로 버린 걸로 보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또 버리는 거, 이게 좀 문제예요. 가장 비싼 옷은 얼마를 보셨어요? 20만 원, 30만 원, 티 하나에.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는 헌옷은 1년에 30만 톤이 넘습니다. 일일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려냅니다. 기름이 묻었다거나 피가 묻었다거나 이런 옷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신발 같은 경우는 짝이 안 맞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돼요. 이렇게 분류한 뒤 90%는 해외로 보냅니다. 2%는 국내 중고 매장으로 나머지 8%는 대부분 태워집니다. 한 옷에 여러 재질이 있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편하면서 가장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는 방법이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배출되는 총 탄소의 양보다 패션 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훨씬 더 많다.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면서도 탄소가 나오는데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해외로 수출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개발 국가에는 소각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이 되고 있고 분해가 안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화되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제는 의류 생산도 소비도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빨리 입고 빨리 배출하게 되면은 의류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민폐 덩어리죠. 의류 산업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불리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합니다. 많이 만들고 빠르게 버려지는 옷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숨긴 30대 여성이 살인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아이들처럼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가 안 된 2,123명.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800여 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태어난 지 닷새 된 아기를 야산에 묻었다고 했지만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대 친모는 수입이 없다며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해 텃밭에 묻었습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그림자 아기들 2,123명. 정부가 이 아이들을 전수조사했는데 이미 249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42명은 대부분 병으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학대 정황에 대해선 사망 진단서 등의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7명의 보호자들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1,025명입니다. 나머지 814명은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하는 등의 상황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몇 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한 통의 제보 전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JTBC 보도국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대구 출신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곧 살인을 할 거다. 그래서 제보했다라는 겁니다. 밤샘 근무 중에 전화를 받은 저희 취재기자는 상대가 누구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차근차근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면 넘어갈 일이지만 이 남성이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서울 한 대학 강사, 저희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돼버릴 뻔한 이 제보 어떻게 처리됐는지 최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깜깜한 새벽, 경찰관 3명이 JTBC 사옥으로 들어옵니다. 기자와 10분 가까이 노트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살인 예고 제보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보도국으로 전화가 온 건 오늘 새벽 1시 30분쯤입니다. 한 남성이 대뜸 날이 밝으면 누군가를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최근 사과를 요구했지만 상대가 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부터 확인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인물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보 그게 들어왔을까요? 내일 살인 사건을 일으킬 예정이라는 제보 전화고요. 신고자분 계신 곳으로 출동을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경찰은 제보자 위치부터 파악했습니다. 부산으로 확인돼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찰은 오늘 오전 이 남성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비행기를 한 게 있는지 집안 수색하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밉다면서 그 정도 얘기를 했다면서 그걸 변명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협박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K-팝의 인기가 수출로도 증명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가수들 음반이 해외에서 역대 최고로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팝의 본고장 미국이 K-팝을 2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솔로 활동에 나선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노래입니다. 지난주 발매하자마자 세계 최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관심은 다음 주 빌보드 싱글 차트로 쏠립니다. 빌보드가 K-팝 팬덤을 견제하기 위해 차트 집계 방식을 바꾼 가운데 정국이 1위를 한다면 세계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셈입니다. 올해 상반기 K-팝 음반 수출액은 1억 3천만 달러, 역대 최고치입니다. 주목할 만한 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2위 시장으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칼군무와 대중적인 멜로디를 앞세운 K-팝이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인기를 등에 업고 JYP는 100% 미국인으로 구성된 K-팝 그룹을 준비 중입니다. And as the name says, it's finding American talents to create a girl group through a K-pop system. 국내에서도 외국인 K-팝 그룹이 활동 중입니다. 반면 중국 시장은 아직 한한령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하고 싶습니다. 중국 안 간 지 오래돼서 정말 가고 싶은데 한국 가수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JTBC 정수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축구 대표팀이 벌써부터 삐걱거립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선수를 대표팀에 선발했다가 철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규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나흘 전 이강인을 선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그런데 함께 선발된 선수 가운데 한 명이 팬들 분노를 불렀습니다. 3년 전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숨긴 채 경기에 뛰었던 이상민이 대표팀 명단에 포함된 겁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축구협회는 오늘 이상민을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표팀 규정도 몰랐던 협회의 실책이 드러났습니다. 이상민은 이미 2년 전부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됐고 경기도 치러왔는데 이 모든 게 행정 실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만큼 대한체육회와 협회 규정상 3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어 올해 8월까지는 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도 남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 제출은 이미 사흘 전 마감됐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표팀은 이상민을 빼면서 한 명이 부족한 21명으로 대회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경기 6시간 전까지 최종 명단 선수를 교체할 수는 있는데 부상 같은 피치 못할 이유만 받아들여집니다. 축구협회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22명의 선수가 항저우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안일했던 감독과 무능한 행정 탓에 금메달을 바라보는 대표팀은 대회 시작도 전부터 악재를 안았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무슨 그림이길래 크레인까지 동원이 된 걸까요? 가만 보니까 누구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손흥민 선수입니다. 히샤를리송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얼굴도 함께 새겨졌습니다. 토트넘이 호주로 훈련을 온다는 소식에 평소 토트넘을 좋아하던 예술가가 나흘에 걸쳐 그렸다고 하는데요. 선수들도 그림을 보러 가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런 환대, 손흥민도 싫을 리가 없겠죠? Fantastic sunshine and the people welcoming us, so I'm glad I'm be here. 오늘도 충청과 남부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현재 충남과 일부 호남 지역은 호우특보가 해제됐고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동부와 영남,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퍼붓겠습니다. 앞으로 영남과 제주에는 50에서 120mm, 영남 많은 곳에는 180mm 이상까지도 예상되고요. 그 밖에 호남은 최대 80mm까지도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별로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도 다를 텐데요. 전라 동부와 제주는 오늘 밤까지,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수도권은 비가 거의 잦아들어서 내일은 맑은 하늘 기대하실 수 있겠고요. 남부 지역의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3도, 대전 22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청주 33도, 대전 32도, 대구 31도로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까지 달하겠습니다. 당분간 장마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금요일 제주에만 비 소식 있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